제가 좀 이런 걸 묶어가지고 몇 가지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비전이 없는 삶과 비전이 있는 삶, 이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꿈이 없는 삶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건 전혀 다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실험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공직에 있을 때 간담회를 자주 했어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간담회를 하고 이랬는데 그때 제가 가끔 질문을 했어요. 아무개, 당신은 꿈이 뭐냐? 아무개 검사, 당신은 무슨 꿈을 갖고 있냐? 아무개 직원, 꿈이 뭐냐? 그거를 물어봤어요. 답들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답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제가 맨 처음에 당신의 꿈은 뭐냐? 이런 질문을 던질 때 다들 당황하고 답이 없어요. 뭐 공무원 시험 되고 고시 되고 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당신의 꿈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답을 못해요. 여러분 어떨까요?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옛날에 어떤 꿈을 갖고 있었던가? 이것도 뭐 중요하지만 지금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참 우리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우리가 훈련도 안 돼 있고 알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꿈을 가지고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금수저 출신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저를 금수저 출신이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수저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무수저라고 그러죠. 흙수저라고. 제가 살던 곳은 서울 용산구 산천동입니다. 산천동.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네 이름으로 봐서는 부자 동네는 아닌 것 같죠?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였어요. 용산에서 산 꼭대기. 그래서 옛날에 이제 가정방문이라는 게 다 있었는데 선생님이 우리 집에 왔다 갔어요. 가정방문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 애들 다 듣는 데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교환아, 너 거기서 어떻게 학교를 다니냐? 걸어가려면 1시간 걸리고 산 꼭대기인데 거기서 어떻게 학교를 다니냐? 이걸 이제 물어본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데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학교도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가 있었고 뭐 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런 공직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예요. 소위 흙수저도 얼마든지 꿈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꿈 얘기도 없고 비전 얘기하면 오히려 면박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이래서는 사실 우리가 큰 미래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비전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비전 그러면 뭐 굉장히 큰 꿈을 얘기합니다. 그래 주로는 이제 내가 공직을 시작했으니까 나는 시장이 돼야지. 또 나는 정치를 시작했으니까 나는 당대표가 돼야지. 나는 기업에 들어갔으니까 CEO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거 하겠다고 하는 걸 탓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비전은 비전인데 좋은 비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장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시장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갖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아예 나는 꿈을 낮춰서 나는 국장을 목표로 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다 국장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소중한 우리나라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안 됐다고 해서 이 뭐 별 쓸모없는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현장에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아주 이 보직은 높게 안 받았지만 그러나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꿈에 대한 비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꿈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비전이냐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전을 알 수가 없죠.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비전은 됨이 아닙니다. 뭐뭐가 될 것, 뭐뭐가 되겠다. 이게 됨이 비전이 아니고 함이 비전입니다. 함.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바른 비전이에요. 우리 옛날에 이제 I have a dream 했었던 이분이 누구죠? 마틴 루터 킹. 이분이 얘기했던 거는 이분의 꿈,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뭐냐? 대통령이 되는 게 그분의 꿈이 아니었어요. 노예 해방하는 거.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 테이블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 색깔이 어떻든 간에 어린아이들이 같이 어울려 뛰어놀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내 꿈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는 이제 암살당하고 이랬지만 결과적으로는 노예 해방을 이루는 큰 역할을 한 것이죠. 노예 해방이라는 그런 함, 그것이 나는 좋은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본인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일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다음에 꼭 국장이 돼야 돼. 이게 꿈이라고 한다면 그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좌절할 수 있죠. 저는 그건 좋은 비전이 아니다. 됨이 아니라 함으로 비전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조인들에게 제가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법조계 안에서 성공하는 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역도 허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법률 업무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제 여러분 행정고시 된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합격한 그 행정고시 그 직역에서만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자격시험이죠. 그리고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받은 것이지 그 일만 해라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영역에 자꾸 제한이 되어가지고 다른 걸 못해서 우수한 검사 출신들이 그냥 법정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법정에만. 결국은 다 법정에 모여서 거기서 이제 변호사 업무를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걸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인재가 법조계든 또 정부든 또는 기업이든 어디든 가서 자기가 갈고 닦은 역량도 기르고 내 꿈도 기를 수 있는 옆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옆길이죠. 그렇지만 그걸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들 맨날 은퇴하고 나면 변호사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그런 팀도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뭐가 있는가. 이제 그걸 쭉 했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 답이 안 나와요. 나는 사실은 여러분 한 번쯤 보십시오. 미국의 역대 대통령도 법조인이 많고 뭐 CEO도 법조인이 많아요. 법조인들이 많이 깔린다. 그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기본 학문이지 그게 무슨 삶의 큰 방향을 잡아가는 이런 거 아니거든요. 뭐 철학하고 인문학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기본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갖고서 이제 내 삶을 만들어 가려고 행정고시 마찬가지예요. 행정고시 좀 더 낫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뭐가 되겠다 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정말 많이 달라져요. 정말 달라져요. 교사가 되는 게 꿈이 아니라
어린이들을 잘 교육하는 게 꿈이라고 하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공무원으로서 내가 국장 되고 처장 되고 뭐 장관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소위 우리 사회를 얼마나 법치가 제대로 된 법이 지켜지는, 요즘 뭐 묻지마 사례도 많고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나가야 지킬 것인가라고 말하면 그 묻지마 살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법조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찰관에게도 얼마든지 길이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꿈의 문제인데 꿈과 비전의 한계를 우리 넘어서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공유해 하셔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 뭐 다들 잘 살아오셨는데 앞으로 좀 더 다른 날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렸고요. 한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이제 이 장애가 생깁니다. 위기가 생기죠. 위기. 근데 위기 대응 훈련도 지금 우리가 받아본 일이 잘 없어요. 위기 대응 훈련 없이 그냥 막 살다가 보면 어려움에 딱 닥칠 때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극단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냥 자포자기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요즘도 이제 그 여러 소위 안전사고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편안하게 살 때는 위기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살 때는 위기가 없어요. 뭐 제가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한다면 무덤에는 위기가 없습니다. 무덤에는 그냥 다 누워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위기가 없죠. 그러니까 위험은 언제부터 생기는가 하면 일어나 걸어갈 때보다는 달려갈 때, 뛰어갈 때, 또 그보다 더 큰 거는 자동차 타고 갈 때, 이럴 때 사고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천천히 걸어가면서 사고 당하는 사람 잘 없거든요. 사고 내는 사람 물론 없고. 근데 자전거 타고 가면 사고 날 수도 있고,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비행기 타고 가면 뭐 그냥 사고 나면 그냥 죽는 거죠. 이런 이제 위기들이 우리가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저도 선배 공직자로서 제 생각을 좀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린다면, 그 위기를 결국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너무 많이 들은 얘기일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좀 많은 성찰과 훈련이 필요하죠. 근데 우선 위기에 대한 생각부터 내가 잘 정립을 해야 넘어서 갈 수 있는 이런 길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연이라는 게 있죠. 연들 뭐 옛날에 다 날려봤을 거예요. 근데 연은 바람이 셀수록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위기가 많을수록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위기라고 생각해가지고 좌절하면 우린 주저앉게 되죠. 근데 위기를 연처럼 우리가 역용한다면 그런 것은 이게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위기에 처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위기 속에 빠져들지 말고, 우리 공직자라는 게 뭡니까? 공무원들이 같이 일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하고 상의하고 상담하면서 길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상담하기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상담 그러면 옛날에는 뭐 정신 이상한 사람만이 상담을 하는 걸로 들어 알고 있는데, 저도 상담을 받아봤어요. 제가 이제 검사로서의 업무를 다 마친 다음에 앞으로 뭘 할 것인가에 관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상담하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한테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꼬리에서 꼬리를 물어가는 이런 질문. 이게 상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아주 현자가 우리에게 뭐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런 게 상담이 아니고, 우리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니 그 상담자가 질문을 하면 우리 질문에 대해서 우리를 생각해서 생각을 일깨우는 거예요. 거기다 답이 있더라고요. 상담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잘 아는 분이 내게 코칭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코칭하고 상담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상담을 통해서 나는 많은 도움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거 왜 당신은 왜 이걸 하려고 하는가? 은퇴한다음에 이걸 왜 하려고 하는가? 뭐 못 들어본 얘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당신에게는 어떤 도움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겠냐? 뭐 못 들어본 얘기. 그래서 이런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논의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상담자가 아니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많이 논의를 하세요. 어떤 문제도 얘기 못할 건 없죠. 근데 이제 논의할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논의할 상대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혼자 살아가는 사회가 되니까 그런 논의할 상대가 잘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공무원이나 대부분 공무원들과 함께하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다 이제 상담할 수 있는 분들이 되겠죠. 만약에 뭐 여기저기도 상담할 데가 없다, 그럼 여기 부시장님 두 분 계시니까 그 두 분에게 한번 노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문 열어주실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자. 제가 2017년 초에 제가 대통령 권한대행 때예요. 연초마다 이제 신년 인사회를 하지 않습니까? 신년 할애회를 하는데 경제인들이, 과학기술인들이 모인 신년 할애회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이 주변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총리님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경제인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인들이 얘기하니까 얼마나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도 같이 걱정을 쭉 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돌아와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궁리를 하다가 제가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지금 사방이 사면초가라고 한다. 사면초가라고 하는데 여기에 길이 있다. 사방에 길이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면초가라고 하는데 경제 살릴 수 있는 길이 사방에 다 있다. 이러면 국민들이 생각이 확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사방의 길을 제시했어요. 첫째는 넓은 길이 있다. 경제 살릴 수 있는 넓은 길이 있다. 해외에 나가서 기회를 만들어 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인프라 수주들을 막 하다가 그 MB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원 문제가 자꾸 생기고 그래가지고 중단해 둔 것이 있어요. 근데 잘못된 것을 고치면 얼마든지 좋은 걸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산업부 경제기획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좋은 인프라, 좋은 대형 사업들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좀 이렇게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장관급 5명을 특별보좌관을 임명을 해가지고 각 대륙에 다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좋은 인프라를 만들어내고, 또 장관들에게도 그 테이블에 앉아있지 말고 현장으로 나가라. 지금 제일 어려운 게 경제인데 경제 살려야 되는데 테이블에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지 않냐. 그 장관들도 다 내보냈습니다. 중동으로도 가고 또 라틴 아메리카라도 가고 이렇게 전국의 세계 방방곡곡에 사람들을 내보내서 인프라 수주 사업을 시켰어요. 우리 안에서는 이제 어떤 사업이 그래도 일을 해놓고 돈 못 받는 사업은 이건 하나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받을 수 있고 이제 앞으로 가능성 있는 사업이 뭐냐, 이걸 좀 서칭을 시켰더니 26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6개를 가지고서 그럼 한번 다 해보자고, 특보들 다 보내고 장관들 다 보내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3달 만에 우리가 그 인프라 사업 3개를 수주를 했어요.
제 기억엔 그게 6조 달러였던 것 같아요. 엄청난 사업을 따온 거죠. 나머지 그 뒤에 이제 23개는 어떻게 됐는지는 그 다음에 그만둬서 또 확인 못 해봤습니다만은 그 해외에 얼마든지 길이 있다. 우리 역량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해외에서 길을 찾자. 경제에 살리는 길. 둘째는 우리가 이제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잘하는 데서 길을 찾자. 우리가 잘하는 곳에서 길을 찾자. 그랬습니다. 우리 잘하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ICT, 과학기술 잘한다고 그래요. 맞다. 그거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과학기술 영역에서 과학기술을 과학기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산업과 그다음에 경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만들어가자 해가지고 과학기술이 이제 돈이 되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본 거죠. 요즘 이제 과학기술 하나 잘 터뜨리면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쿠팡 같은 것도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에서 길을 찾자. 여러 협의체도 만들어가지고 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기를 찾자. 세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런 세기를 찾자. 방법을 제시한 것은 그 창업, 스타트업들을 만들어서 이걸 키워나가자 해가지고 창업 펀드를 만들었어요. 제 기억에는 3조 원 정도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때 우리가 생각한 것은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투자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것과 투자의 차이는 뭘까요? 돈을 빌려주면 실패하면 갚아야 되니까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투자는 뭐냐면 투자를 한 거니까 실패하면 같이 다 손해보고 마는 거죠.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하자. 그래서 그걸 이제 3조 넘는 이런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창업 지원을 했죠. 제2의 창업붐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네 번째는 하기만 하면 되는 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규제 개혁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된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면 길이 열리고 기회가 온다 하는 얘기를 쭉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제가 2017년 5월 달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마치고 나왔는데 5개월 했습니다. 5개월 하고 마치고 나왔는데 신동환가요 하는 여기서 이제 잡지에서 권한대행 시절에 그 정치, 경제에 관해서 분석글을 쭉 쓴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권한대행 때 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발전이 있었다 이런 좋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게 짧은 것이기 때문에 그 평가의 큰 틀을 그림을 크게 그릴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기회는 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이제 공직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꿈을 잃지 말고 정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세세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혁신적인 이런 일들을 같이 해나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될 것이고 뜻을 이룰 것이고 또 그것이 모여져서 고향의 꿈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딱 1시간이었네요.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지금 날씨는 아직 무덥고 그런데 조심하시고 금방 또 이제 태풍이 옵니다. 센 태풍이 온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람이 거세면 연이 높이 날아간다. 그런 마음으로 또 이것도 극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동환 시장과 함께 고향이 더 크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과의 만남을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서 축복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